자, 지금 시간이 2021년 4월 18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목소리가 곧 나올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200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해야 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예, 코스피 200 지수고요. 요즘 코스피가 움직이는 게 거의 예, 암호화폐 움직이는 거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같이 봐야 될 게 좀 있어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예, 차트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그래서 지금 형태의 월봉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예, 나스닥의 흐름이랑 꽤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봉이 아래 꼬리가 있는 봉은 음봉이고 아래 꼬리가 있는 양봉이고, 그죠? 그 전에 윗꼬리가 길었고 그 전에 윗꼬리가 길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윗꼬리가 길었고 그 전에도 윗꼬리가 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윗꼬리가 거의 없는 양봉이고, 예, 코스피 200도 윗꼬리가 거의 없는 양봉이죠. 그러니까 나스닥 차트가 거의 끌고 가는 대로 코스피 200 차트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 다른 게 뭐냐? 예, 둘이 다른 거는 상단선이 최초 어디 있었냐는 거죠. 예, 예. 나스닥은 여기 있었어요. 하단선은 여기 있고. 그래서 이번 달에 이걸 딱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아, 위로 가면 13,700원 가겠다. 예. 그리고 아래로 가면 12,600까지는 가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 그 두 가지 생각만 한 거죠. 지금 4월 18일인데 날짜로는 18일이 지났지만 거래일수로는 12거래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22거래일 중에 12거래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10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중심에서 이렇게 하루 더 간 상태예요. 그런데 봉은 아랫골이 하나도 없는 예, 양봉이죠. 앞으로의 흐름은 어쨌든 조정 없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게 조정을 쳤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흐름을 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예, 나스닥 차트를 가지고 코스피 200 차트를 그려간다 그러면 계속 그냥 횡보 상승, 횡보 상승 그 정도 범위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남아있는 10거래일을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상승에다 배팅을 한 분이라고 한다면 예, 급격한 하락은 오지 않는 게 투자자한테는 훨씬 더 좋은 거죠. 예, 급격한 하락이 와서 야, 이거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급격한 하락이 오지 않는 게 상승에 배팅한 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봉만 딱 보면 이건 매수할 수 없어요. 예. 월봉은 매수하기에 매우 불리하게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 1차, 그죠? 매도 1. 그리고 이걸 넘어가면 매도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매수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은 매수 영역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매도 영역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도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누군가 이걸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이죠. 자,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 4월 1일부터 예, 현재까지의 코스피를 보면요. 실제로 예,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의 주체는 외국인인 거죠, 외국인. 예. 금융투자도 매도고, 기관도 매도예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개인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에 가라 데이터 하나 만들어졌죠? 지난달에도 가라 데이터가 하나 나왔는데, 이 중에서 5천억은 가라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한 2조 9천억 중에 5천억은 가라니까 2조 4천억 정도가 매수고요. 개인이 아, 매도한 금액 중에 2천억 원이 가라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현재 7,490억 원 정도 매수를 한 거고요. 외국인은 2조 4,300억 원 정도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는 거죠. 잘 오르지도 않지만 반대로 내리지도 않아요. 왜? 외국인이 현물을 들고 안 파니까. 자기네들 현물 손실 나는 거 못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들고 있는 현물 덕에 상단선 위에서 버틸 수 있어요. 무조건 안 파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에서 버티고 있는 건 외국인의 현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으로 넘어가서 예, 주봉도 상단선 위에서 버텼잖아요. 하단선에서 전봉 저가 사이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예, 여기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매도자는 실패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단선이 예쁘게 올라와요. 자, 이제는 하단선이 올라오죠. 요건 사용한 거니까 일단 빼고 그 다음에 상단선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죠. 1번, 2번, 예, 3번. 예, 결과적으로 어쨌든 요 위치에서 요 저가 사이 여기까지는 매수자의 영역이 된 거예요. 예?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요 3번에서 예, 이번 주 저가까지 공간이고요. 매도자는 주봉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2번을 넘어야 돼요. 예, 매도자는 2번을 넘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혹시 하방에 배팅하고 싶으신 분은 예, 한 2번까지는 올라줘야 된다. 요게
400 몇이더라? 436.25 정도 돼요. 등가 기준으로 했을 때 갭상승이 나오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하방에다 배팅 하실 거면 이 정도까지는 오를 때까지는 그냥 기다려 보시는 거죠. 자, 본인이 상방에 배팅할 거예요. 상방에 배팅할 거면 430일 아래예요. 430일 아래. 그리고 이번 주 저가까지. 이 영역이 이제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위치. 주봉에서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위치는 월봉으로 봤을 땐 싹 다 매도 영역이에요.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 주봉의 매수 영역은 전부 매도 영역이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봉이 끌어올리더라도 월봉은 짓누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이 짓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가가 무너지면 주봉이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에게 중요한 건 이번 주 저가가 깨지지 않아야 돼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거는 아마 코스피 200 지수로 418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어쨌든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서 본인이 레버리지를 하든 주식 거래를 하시든 상관없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좀 범위가 길어요. 430일에서 이번 주 저가가 423.10이니까요. 예, 그죠? 423.10 그러면 대략 8포인트 정도가 매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더라도 분할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는데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매수 전략이 안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매수 전략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단선을 찍고 나서 내려오는 거는 매수 전략에 적합하지 않다. 상단선을 찍기 전에 밑으로 내려가서 감아 올릴 때는 매수 전략은 가능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은 끼어 있어요. 예, 이렇게 상단선, 그다음에 하단선 이렇게 예, 끼어 있기 때문에 일봉은 모르겠다. 예. 제 입장에서는 일봉은 해석이 안 된다. 이거는 시작하면 굉장히 틈이 좁게 만들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일봉을 가지고 거래 전략을 짜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일봉은 제끼고 주봉을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밑으로 누르면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매수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만약에 월요일에 금요일 저가를 만약에 깨는 상황이 온다면 조금 더 낮게, 그러니까 주봉을 보시고 주봉 저가에 되도록 가깝게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개인이 7천억대를 매수하고 현물을, 그 다음에 외국인이 2조 4천억대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개인은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죠. 반대로 선물을 보시면, 선물 데이터를 보시면 웨이는 5,800억 원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는 선물은 매수가 아니에요. 매도지. 매수 전환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물은 매수인데 선물은 매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위로 가면 선물이 손실이고 아래로 가면 현물이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유지하고 가면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는 특별하게 방향성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움직이면 반대쪽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네, 지금은 애매하다. 위든 안에든 계속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느 쪽을 확실하게 한 군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쪽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어중간한 상태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물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내리지만 선물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오르는 거죠. 그러면 위로도 시세가 안 나고 아래로도 시세가 안 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형태는 이제 옵션에서는 양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 자체가 마치 양매도 포지션처럼 돼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예, 위로 올라가는 건 선물로 막아버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건 현물로 막아버리고 그냥 꼭 붙들고 시간만 끄는 거예요. 좋은 점은 거래량이 줄죠. 예, 월봉이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변동성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외국인의 현물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현물이 나오면 본격적인 조정의 신호탄이 되겠지만 외국인의 현물이 나오지 않으면 떨어지기도 힘든 거죠. 작년에 외국인이 24조를 팔았고 1분기에 8조 팔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4조, 올해 1분기에 8조면 32조를 팔았단 말이에요. 32조를 팔았는데 지금 2.4조를 사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이 보유한 현물이 있냐? 없죠. 예, 이번 달에 산 거 2조 4천억이 다예요. 그 전에 샀던 건 없어요. 다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매도만 해도 32조 원까지, 예, 누적으로 쌓인 상태예요. 그리고 잠시 지금 현물을 붙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끌어올린다고 해도 이 현물을 던지면 다시 매도 포지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물이 어떻게 누적되어 가는지는, 예, 주의 깊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물을 계속 쌓으면 적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현물을 풀어버리면 그때는, 예,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물 코스피 200이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 월봉 보시면, 예, 여기 상단선, 상단선, 하단선, 여기 전봉 저가.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매수 영역에는 안 들어가고 매도 영역에 살짝 걸쳐 있지만 심하게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액션이 없는 거죠. 뭔가 의지를 강하게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해요. 개인이 음, 지금 올해 들어서 매수한 게 한 15조 정도 됩니다. 15조. 삼성전자만 15조. 그 다음에 우가 3조. 그 두 종목 합치면 18점 몇 조예요. 예, 거의 19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 두 개만 합치면 거의 19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1% 올리면 개인은 1,900억 원씩 손실이 줄어들거나 수익이 나요. 2% 끌어올리면 3,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옵션이나 선물에서, 예, 수익을 내봐야, 예, 거의 무의미할 정도의, 예, 수익이 개인한테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변동성을 주기 어려운 거죠. 너무 크니까. 단위가 너무 커요. 예, 변동성이 오면 너무 많은 수익이 이제 개인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 마치 예전에 삼성생명 움직이듯이 1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개인에게 시세를 안 주기 위해서. 예,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월 달에 크게 올랐다 내린 후에 지금 4개월째 계속 횡보하고 있는 거죠. 예, 개인들은 또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이제 월봉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월봉의 매수가는 어차피 이번 달 저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월봉상에서 매수할 수 없어요. 예, 주봉으로 갔더니 어떻게 끝냈냐? 상단선 닫고 떨어졌고 하단선 밑에 내려간 건 긁어 올리고 그냥 중간하게 끝냈어요. 다음 주로 가보면 다음 주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등가로 시작하면 84,400원 위로는 매도고, 예, 매수하신다 그러면 83,600원 밑으로예요.
그러니까 나는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83,600원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 이번 주 저가는 82,800원입니다. 그러면 82,900원에서 83,600원 요 사이가 매수자가 가져가야 될 가격대고요.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된다 그러면 조금 더 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고 그죠? 지금 월봉 상단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의 매수가가 월봉으로 보면 매도가예요, 매도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 저가를 깬다 그러면 월봉의 매수가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형태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개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방어는 확실하게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봉은 모르겠어요. 네, 일봉은 패스.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셔야 될 거는 주봉을 가지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더해요. 음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상단선은 14만 한 4천 원 정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를 공간은 꽤 있어요. 상대적으로. 오를 공간은 꽤 있는 상태예요. 이미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제가 보기에 한 13만 6천 원, 13만 6천 250원 아래에서 지난달 저가 사이 이 영역이 이제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어, 주봉으로 보면 이번 주 저가를 방어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봉도 매수가가 애매해요. 주봉도 매수가가 애매하고 월봉도 매수가가 더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수 공략하기에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막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봉은 이번 주 고가를 넘는 것도 막지 않고 이번 주 저가를 깨는 것도 막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어, 지난달 저가를 손절선으로 해서 매수 전략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다음 뭐 LG전자 몇몇 종목이 이제 전기 전자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전기 전자 섹터에서 개인이 매도로 나오면 어쨌든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전자 섹터가 만약에 개인이 매수로 나오면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최근에 전기전자 섹터에 개인 매수가 나오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코스피 200 지수는 상단선 위에 있지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네이버. 네이버는 상단선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끝. 그쵸? 이미 상단선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은 홀딩 할까 말까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 예. 네 번째 종목 LG화학. 자, LG화학 여기가 하단선이고요. 하단선은 전봉 저가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매수 못해요. 이렇게 된 거는 저가 방어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매수하냐? 아무 데서나. 아무 데서나 매수하고 목표가까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왔죠. 예? 월봉상 목표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이건 신규 매수 대상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올라가면 그냥 운 좋아서 아무 데서나 매수한 분들이나 들고 가야 되는 거지. 지금 가격에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만큼 가는 걸 먹기 위해서 대응을 한다? 예,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화학도 이제 목표가가 왔으니까 끝.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이것도 상단선 넘었죠? 그러니까 끝. 주봉 일봉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상단선이 올라탄 거는 파시거나 붙들고 가시거나. 근데 이제 제가 분석할 때 이거 매수해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능력에 의해서 혹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은 추가로 사실 때가 아니라
신규 매수가 아니라 홀딩 하든지 청산하든지 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삼성 SDI. 예. 삼성 SDI는 하단선 안 찍고요. 상단선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 아직 안 찍었으니까 아래를 찍든 위를 찍든 하나는 찍을 거 아니에요. 뭘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지가 아직 조금 남았어요. 자, 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매수가는 얼마냐? 66만 5,400원. 일봉은요? 일봉은 시가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예, 시가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봉 저가 깨기 아주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가에서 매수했는데 전봉 저가가 깨지면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건 지난주 저가가 손절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봉 전략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세요. 예, 주봉 전략을 쓰실지 아니면 그냥 일봉에서 매수하시고 그냥 홀딩 하실지 이건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 SDI까지 봤죠. 그 다음에 현대차. 예, 현대차도 지금 상단선 비스무리하게 갔는데 완전하게 갔다 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진짜 강한 상단선은 24만 한 4천 원대에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 중간에 살짝 만들어진 23만 8천 원대에 있는 상단선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하게 보여요. 문제는 하단선은 얼마에 있다? 21만 3천 원대에 있죠. 그래서 이게 하단선을 찍으려고 방향을 트는 순간 답 없는 거예요. 왜? 지난달 저가를 방어할 의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달 저가에 가까울 때, 지난달 저가와 최대한 가까워졌을 때 매수 전략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멀어지고 나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엔 어려워요. 그러면 주봉으로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그럼 주봉상으로 봐서 매수할 수 있을까? 미래. 네. 주봉상으로도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매수하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이제 현대차까지 봤으니까 음, 카카오를 볼까요? 카카오, 월봉. 상단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예, 끝났습니다.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은 계속 매수가 근처에서 끄적끄적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월봉으로는 매수가 아래에 왔다 갔다 하는데 상승은 안 해줘요. 주봉. 예, 주봉도 매수하기에 그다지 좋지 않아요. 일봉. 일봉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30만 1,000원, 30만 1,800원에서 지난달 저가 사이 그 영역만 매수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은 다 본 것 같죠? 삼성전자 우는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현대차, 카카오, 셀트리온 다 봤죠. 그 다음에 그 LG화학이랑 비슷한 게 삼성 SK이노베이션이잖아요. 예, SK이노베이션도 보시면 예, 지금 다 왔잖아요. 목표가에 다 왔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이랑 그 SK이노베이션은 목표가까지 다 왔기 때문에 이제 힘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그 SK이노베이션 한 번에 확 올랐잖아요. 그 저기 LG화학이랑 둘이 합의한 뒤에 예, 확 올랐는데 그 올라온 다음에 상단선까지 딱 도달하고 나서는 지금 에너지가 쭉쭉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청산을 고민하셔야 될 타이밍이지,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해도 위험성은 늘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대차 친구 기아차.
기아차는 이제 상단선 또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규 매수는 끝이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답이 없어요.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목표가도 안 가고 그렇다고 하단선으로 가지도 않는 애매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해요. 자, 독특하게 움직인 종목이 하나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삼성생명. 최근에 움직인 것 중에 제일 웃겨요. 잘 보세요. 하단선 찍은 거 보세요. 하단선.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단선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단선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상단선을 들고 올라가서 상단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 상단선 위로 올라가면 신규 매수는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가 노릴 수 있는 영역이 요 하단선부터 지난 달 저가 요 딱 사이인데 여기만 딱 찍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건 하단선을 찍고 올라가는 행위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단선을 찍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자, 현대차. 이거 하단선 찍으러 오면 행복하겠어요? 안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예.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건 저가 방어할 의지 없는 거예요. 또 LG화학. 그렇죠? LG화학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저가 방어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 90%는 안 될 거라고 봐요. SK이노베이션 어디 갔죠? 여기. 이거 하단선까지 오면 방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을 하려면 삼성생명처럼 그렇게 하단선까지 오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가야 돼요. 버티고 가거라. 예. 이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냥 버티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버티려면 개인이 매도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종목들이 버틴다라는 거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해 가지고 이렇게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떨어뜨리는 걸. 어차피 더 안 올라가도 되니까. 이 정도면 올라가지 않아도 굉장히 베스트이기 때문에 더 안 올라가도 돼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필요한 건 개인이 현물을 매도를 해야 된다. 예, 개인이 현물을 매도를 하면 어쨌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여기서 개인이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 들어온다. 예를 들면 뭐 아침부터 막 3천억 시작해가지고 계속 늘어서 장 끝날 때 한 1조 넘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못 올라요. 차트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화학 업종, 화학 업종의 어쨌든 대표 주자가 세 개잖아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 중에 두 종목은 이미 목표가에 왔고 목표가에 안 온 거는 삼성 SDI 뿐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3인방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기아차는 목표가 이상 갔고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현대모비스랑 그 다음에 그 현대차가 올라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에서 상승이 온다 그러면 저는 기아차보다는 현대모비스 아니면 현대차가 적정할 텐데 지금 자동차주도 잘 안 오르고 있는 이유는 지금 SK이노베이션도 아니 SK 하이닉스도 잘 안 오르고 삼성전자도 잘 안 오르잖아요. 그 두 종목이 잘 안 오르는 이유는 결국은 개인이 잔뜩 산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잔뜩 산 종목에 포함되는 게 예, 현대차 3인방이 다 포함이 되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다 개인들이 1분기에 왕창 산 주식들이라서 시세를 폭발시킬 수 없는 거죠. 그나마 이제 순위 밖에 있던 종목들이 이 화학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빅5 안에 올해 들어서 매수한 빅5 안에 들었던 종목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LG전자, 그 다음 뭐였죠? 기아,
현대차 막 이런 순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LG화학이나 이제 삼성 SDI가 그 뒤에서 나왔는데 며칠 동안 이제 그 순위가 많이 올라왔어요. 화학주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상단선에 올라온 종목들 중에 개인이 대량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이 현물을 받아주지 않으면 올려야 될 이유가 기관 입장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면 기관이 물량을 개인한테 넘겨줬는데 그걸 비싸게 개인으로부터 물량을 다시 받을 의지는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랑 키높이를 맞춰서 상승시키려면 현물을, 기관의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지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외국인이 어, 개인 물량까지도 다 받아 먹어야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기관이 던지는 걸 외국인이 받았는데 외국인이 다 받지 못하면 개인한테 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한테 가게 된다 그러면 상승폭은 상당히 둔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이 현물을 적어도 한 4, 5천억 이상 매도를 해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개인이 현물을 3천억 이상 매수한다 그러면 뭐 1포 내외 아니겠어요? 올라간다고 해도 1포인트에서 2포인트 내외로 제한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어쨌든 나스닥 지수랑 다우 지수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국내는 너무 많은 주식을 개인이 사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의 현물을 받아내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개인한테 받아야 될 현물이 37.7조입니다.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37.7조예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다 받아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만 받아가지고 올릴 건데 그러면 그렇게 올려가지고 누구한테 이익이 가겠어요? 다 개인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다고 해도 그 시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에, 어쩌면 그런 짓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우랑 나스닥이 오르는 거랑 우리가 오르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개념인 거죠. 왜? 우리는 상방에 투자한 건 다 개인이에요. 전부 개인입니다. 기관은 상방이 없어요. 현물은. 외국인은 2조 4천억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럼 2조 4천억을 가지고 상승을 해서 얼마나 돈을 벌 거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조 4천억 가지고는 많이 못 벌지 않겠어요? 2조 4천억을 들고 있는 개인과 37.7조를 들고 아니 2조 4천억을 들고 있는 외국인과 37.7조를 들고 있는 개인이 상승이 왔을 때 누구에게 더 이익이 많이 가겠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승이 오더라도 완전히 큰 폭으로 올라가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승으로 가려면 외국인이 선물을 빨리 정리해야죠. 매도 5,800억 들고 있는 매도를 빨리 매수로 정리해야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상승을 해서 수익을 취할 텐데 지금은 선물 매도에 현물 매도 2조 4천억이니까 애매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주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략을 좀 애매하게 가져가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기아차 이런 종목들은 목표가에 충분히 왔다. 카카오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올라가더라도 신규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거리를 두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쪽의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보실 건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 자, 이게 암호화폐죠. 돌고 돌아 하단선에 다시 왔어요. 월봉은 돌고 돌아서 다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만 정리해서 드릴게요.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요. 자, 이게 상단선이고 이게 하단선이에요. 예?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시작한다고 할게요. A. 자, A에서 하단선을 눌러요. 그러면 반등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매수가로 먼저 갔기 때문에. 그런데 하단선을 찍고 상단선을 찍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 그때는 누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찍고 누르는 것과 여기를 찍지 않고 누르는 거는 의미가 달라요. 이거를 찍지 않고 누르는 거는 매집의 성격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찍고 와서 누르는 건 매집의 성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상단선을 찍었다라는 게 의미가 커요. 상단선을 일단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선으로 다시 왔죠. 이제 눌러도 돼요. 여길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1차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단선을 찍고 내려온 거다. 그러니까 이건 차트상으로는 팔고 온 거기 때문에 매수할 수도 있지만 누를 수도 있는 힘도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일단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여기잖아요. 이걸 1번, 2번. 지금의 문제는 이 둘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1과 2가 같은 값이 돼야 돼요. 같은 값. 자, 1번이 2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2번이 1번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1번이 2번으로 가면 5,900 아래. 제가 보기에는 5,900이 아니라 5,600까지도 빠질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가격까지 보입니다. 5,600만 원. 이게 1번이 2번으로 가는 케이스예요. 5,600만 원까지 보인다. 반대로 2번이 1번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이게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여기 붙어요. 예. 근데 2번에 있던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1번의 저가까지 붙으려면 1.2억 정도 가야 됩니다. 1.2억. 그 얘기는 지금 7,400만 원이잖아요. 예. 1.2억에서 빼면요. 4,6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다라는 거는 4,600만 원을 먹겠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상태에서 나 매수할래 라고 하는 건, 나는 상승에 배팅해. 그게 아니에요. 예. 나는 지금으로부터 시세 차익을 4,600만 원 정도 노린다. 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예전 고점이 2,800만 원이죠. 그죠? 예. 2,800만 원 찍고 나서 떨어진 후에 2,800만 원까지 가는 동안 몇 년이 걸렸어요. 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한 달에 2,800만 원이 아닌 4,600만 원을 벌겠다고 지금 매수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행위는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위로 갈 게 아니야, 분위기가. 아래로 갈 거야. 그러면 5,600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7,400만 원에서 5,600만 원을 빼면요. 1,800만 원이에요. 그쵸. 8천만 원일 때를 계산해 보면 대략 2,400만 원이 떨어지는 거죠. 자, 8천만 원대에서 매수를 고민하셨던 분은 거의 옛날에 비트코인이 제일 비쌌던 2,800만 원만큼 손실을 볼 수 있는 환경 안에서 매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셔야 돼요. 어디로 갈 거냐? 저는 모릅니다. 양쪽 다 열려 있으니까. 돈을 쏟아붓는 대로 가겠죠. 그런데 양쪽 다 가능성이 다 있어요.
양쪽 다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양쪽에 다 배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갔을 때 책임은 다 지셔야 됩니다. 자, 나는 5,600만 원 갈 줄 알고 저 사람이 5,600만 원 간다고 했어. 그래서 7,400만 원대에서 팔았어요. 1억 2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욕을 하겠죠. 반대로 1억 2천을 갈 거라고 매수를 했는데 5천만 원대로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손실 엄청나게 날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세요. 제가 아는 건 양쪽 다 열려 있다 해요. 자, 오늘이 18일이니까요. 앞으로 12거래일 남았습니다. 12일 동안에 4,600만 원이 오를지 아니면 1,800만 원이 내릴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 자, 주봉의 전봉 저가 위에 항상 전봉 저가를 고민을 하세요. 전봉 저가 위에 하단선이 몇 개가 있다? 2개 있어요. 자, 하나, 둘. 그죠?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상단선이고요. X라고 하면. 그러면 처음에는요. 여길 찍고 올랐어요. 주 초에는 1번만 찍고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올라갔어. 그죠? 그리고 상단선 언저리 부근에서 방향을 딱 꺾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럴 땐 얘는 매수가 아니라고요. 위에서 꼬리를 달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매수가 되는 거죠. 예. 이건 썼으니까.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여기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봉이 양봉 될까요? 이봉이 양봉으로 회전할까? 남은 시간 동안 지금이 오후 9시 47분이고요. 내일 오전 9시 되면 봉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은 11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 이게 양봉으로 돌아갈 거냐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매수하셔야죠. 그죠? 이게 돌아갈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지금 매수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에 파신다고요? 1억 2천에 파시면 돼요. 근데 안 갈 것 같아. 예? 여기 깰 것 같아. 그러면 사시면 안 돼요. 여기가 깨지면, 그죠? 지난주 저가가 깨지면 목표가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예. 확률상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대가 보이죠. 5천만 원대가 보인다라는 건 5,900만 원대에 있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가려는 성질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가가 깨지면 안 돼요. 지난주 저가 깨지면 안 되고 다음 주에도 이번 주 저가 깨지면 안 돼요. 저가를 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월봉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봉의 하단선을 타고 저가를 지키면서 계속가는 흐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려서도 아래 꼬리 쫙 감아 올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요. 자, 밑에 열려요. 예, 여긴 닫고 1번. 이게 밑으로 내리잖아요. 이게 추세선인데 아래로 내려요. 그리고 하단선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 주 저가랑 가까워요. 그 얘기는 이번 주 저가 지킬 의사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저가 투자 심도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예. 내려가면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예. 이 얘기는 그다지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죠. 추세가 무너지면서 투자 심리도도 내려가. 그 얘기는 그다지 해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가가 붕괴됐다. 이번 주 저가가 다음 주에 붕괴된다라는 거는요. 잘 보세요. 지금 요 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봉을 잘 보시고 이 봉을 그대로 월봉에 적용해 보세요. 자, 하단선을 찍고 올랐는데 그죠? 상단선 부근에서 밀리면 전봉 저가 근처에 있는 하단선까지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 봉만 해석한다 그러면. 그러면 월봉을 해석해 보세요.
월봉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예. 하단선에서 올랐는데 상단선을 찍고 내리면 그 다음에 하단선이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여기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5천만 원이죠. 잘 보세요. 여기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죠? 그런데 예, 요 봉도 5천만 원이잖아요. 여기 저가 깨지면 여기 저가 깨지면 예, 누르면 주봉은 여기까지 열려 있다고요. 그게 월봉의 지난달 저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수한다면 어디서 할 수 있다? 여기죠. 5,900만 원대. 그러니까 주봉에서 이번 주 저가를 딱 붕괴하는 상황이 나오면 이제 매수가의 위치는 제가 보기에 높아야 5,900이에요. 높아야.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신규로 가져가실 분은 5,900만 원대 밑에에서 예, 지난달 저가 사이 이 영역을 공략하셔야 돼요. 문제는 5,900만 원이 오는 시간이죠. 이게 빨리 오면 반등의 여지가 있겠지만 죽여가면서 살살 이렇게 오면 반등할 시간 없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2주 정도 안 남았는데 예. 내려오는 시간 동안 일주를 쓰면 나머지 일주일 동안 안 올라가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 양봉으로 끝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1억 2천까지의 목표로 다시 뇌구조를 바꾸셔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아래 꼬리가 별로 없는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이번 주에 저가를 붕괴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1억 2천보다는 5,900만 원대의 가격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어쨌든 5,900만 원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월봉이 상단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매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매도가 위에 있기 때문에 홀딩 하시던지 파시던지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예. 지금 상단선 위에 올라간 건 다 토해냈잖아요. 자, 여기 상단선 위에 올라간 건 다 토해냈고 실제로 버티고 있는 건 하단선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단선에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주봉의 하단선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하단선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전봉 저가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죠. 단 이번 주 저가가 무너지면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내려갈 공간 꽤 많습니다. 감안하시고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려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쵸? 하단선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하단선이 그나마 발달된 상태에서 누르는 거예요. 주봉도 하단선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매수할 만한 형태이긴 합니다. 형태이긴 해요. 근데 지금의 가격이 월봉으로 봤을 땐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예, 결국엔 고민을 하셔야죠. 이번 주 저가가 다음 주에 붕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수해도 되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되면 또 골치 아파지겠죠.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리플. 자, 리플은 상단선이 700원대에 있어요. 700원. 그러니까 월봉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더군다나 거래량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래량 구조상 무조건 매도기 때문에 월봉은 고민할 게 없고 자 주봉은요.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이에요. 1358원. 그러니까 이건 다 허공에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도 허공에 떠 있고 주봉도 허공에 떠 있어요. 오죽하면 여기 이렇게
이격 볼린저 밴드 20까지는 찍고 나서 반등이 오잖아요. 근데 어차피 가격적으로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 거죠. 아직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1300원대까지 더 떨어져도 문제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홀딩 전략은 가져갈 수 있는데 신규 매수로 어딘가에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리플 보고 그냥 포기했잖아요. 아,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2,400원대까지 올랐었는데 이 정도로 올라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격이 정말로 유지할 수 있는 가격이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형태에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할 거라서 이게 보유자에게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규 매수자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할 얘기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모든 흐름은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알트도 다 무너질 거고, 비트코인이 1억 2천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또 알트코인은 화랑을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900만 원 아래로 갈지, 아니면 1억 2천으로 다시 달려갈지 결정을 하겠죠. 눈치껏 잘 판단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몇 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 전혀 오를 수 없는 환경에서도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예, 상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 매수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전략을 짜실 수 있으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1억 2천까지는 보실 수 있다는 건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벌 돈은 4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어쨌든 매수를 하시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5,900만 원대 이하로 내려가서 이번 달 마무리 지으면 고점 지난 겁니다. 월봉상 고점을 지난 거예요. 그러면 8천만 원대로 다시 가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아마 반등이 와도 2차 폭락이 한 번 더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떨어질 가격은 어, 얼마일까요?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으로 떨어질 수 있는 다음 달 가격이 5,900만 원까지 갔을 때 얼마냐면 제가 그때 5,600 잡고요. 그다음에 종가가 5,900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음 달에 하락폭까지 계산하면 얼마냐면 3,600만 원대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만약에 5,900만 원 이하로 하락했다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다면 다음 달에 급등이 오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내릴 수 있는 폭은 3,600만 원 선까지도 열리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추매 전략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5,900만 원에서 실수하시면 그 다음엔 3천만 원대까지도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엄청나게 좋은 기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양쪽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눈치를 살살 보세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새롭게 시장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고요.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해보신 분이라면 양쪽에 대한 가능성은 모두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한 번 무너지면 끝나요. 한 번 무너지면 끝난다고요. 이 시장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예, 한 번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 다음은 없어요. 자, 지금 이게 2,800만 원대에서 무너진 이후의 흐름인데 그 후 2,800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갔냐면 300만 원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8토막 정도 났다는 거죠. 이때도. 그러면 8천만 원짜리 8토막 나면 얼마예요? 8로 나누면 한 1,0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가야 매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가볍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지만 내려가기 시작하면 골로 갈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감안하시고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래를 하신다고 해도 분할 전략이 필요하겠죠. 물렸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부석도 마련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밤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